2026년인데 참 이상하죠? 기술 덕분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연결된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다들 너무 외롭고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하는 그런 의미의 위기를 겪고 있어요. 혹시 당신의 그 우울감이나 불안을 그냥 없애야 할 뇌 고장이나 뭐랄까 버글쯤으로 여기로 계셨나요? 만약에요, 그 지긋지긋한 고통이 당신의 진짜 삶을 시작하라는 신호라면 어떨까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이 아주 흥미로운 심층 연구 보고서를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후경 박사의 갈등 철학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철학과 최신 뇌과학을 넘나들면서 갈등의 의미를 완전히 재설계하는 작업이죠. 저희 목표는 간단합니다. 갈등을 병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고통을 버그가 아닌 메시지로 다시 보는 거예요. 그 암호 같은 메시지를 지금부터 함께 해독해 보죠. 맞아요. 모든 건 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돼요. 이유경 박사의 핵심 아이디어는 갈등을 없애려고 막 발버둥 치는 대신에 그걸 우리 존재의 진실로 들어가는 통로로 삼자는 거거든요. 이 보고서가 정말 대단한 건 이런 철학적 통찰이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칼 프리스톤이나 마크 솜지 같은 그야말로 세계 최고 뇌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와 소름 돋게 일치한다는 걸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고통의 뿌리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보고서에 애응지물이라는 약간 어려운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가슴에 맺혀 걸리는 것이라는 뜻인데 특히 6살 이전에 생긴 부정적인 경험이 마음속에 응어려져서 평생 나를 지배한다. 이런 개념으로 설명해요.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는 1차 방정식이라는 비유가 저는 확 와닿았어요. 근데 이게 그냥 마음의 문제, 의지의 문제라고 치부하기엔 너무 강력하잖아요. 비슷한 상황만 되면 매번 똑같은 방식으로 폭발하거나 상처받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으니까요. 이 마음속 응어리라는 게 최신 뇌과학의 언어로는 어떻게 번역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정말 놀라운 연결이 시작됩니다. 이 애응제물이라는 개념이 칼 프리스턴의 자유에너지 원칙과 거의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요.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 아주 쉽게 말해서 우리 뇌는 예측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계속 예측해서 깜짝 놀라는 일, 즉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고 애쓰는 거죠. 잠깐만요. 예측 기계란 약간 컴퓨터 용어 같은데요. 그럼 불안이라는 게 제 뇌가 날씨 예보를 맨날 틀리는 거랑 비슷한 건가요? 예를 들어 제가 어릴 때 개한테 심하게 물렸다면 제 뇌의 개 예보는 길에서 강아지 푸들만 봐도 무조건 위험, 위험 경보를 울리는 건가요? 그게 불안인 거고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게 애응지물의 뇌과학적 정체입니다. 어릴 때 생존을 위해 만들어진 개는 위험하다 혹은 세상은 믿을 수 없는 곳이다 같은 강력한 예측 모델 있잖아요. 이게 고정밀 사전 믿음으로 뇌에 딱 각인되는 거죠. 문제는 어른이 돼서 안전한 환경에 와 있는데도 이 낡고 강력한 예측 프로그램이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예요. 현재를 계속 과거의 필터로 보는 거죠. 우리가 느끼는 스트레스나 고통은 바로 이 낡은 예측과 실제 현실 사이에 거대한 예측 오류, 즉 처리되지 못한 에너지, 자유에너지가 뇌에서 폭주하는 상태인 셈입니다. 아, 과거의 데이터로 현재를 잘못 예측해서 시스템 에러가 나는 거고 그게 고통으로 느껴진다. 그럼 우울이나 불안 같은 감정은 그냥 쓸모없는 에러 메시지에 불과한 걸까요? 아니요. 여기서 마크 솜즈의 의식적 이드 이론이 등장하면서 관점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솜즈는 프로이트를 뒤집어서 우리 의식의 진짜 뿌리는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대뇌피질이 아니라고 봤어요. 가장 원초적인 감정과 생존 본능을 담당하는 뇌 깊숙한 곳의 뇌간, 여기가 진짜 뿌리라는 거죠. 이 관점에서 보면 우울이나 불안 같은 증상은 단순한 호르몬 불균형이나 예측 오류가 아니에요. 그건 당신의 생존이 지금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외치는 뇌관의 가장 원초적이고 진실된 비명, 즉 이드의 외침이라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시끄럽다고 알람을 꺼버릴 게 아니라 알람이 왜 울리는지 그 내용을 들어야 한다는 거네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데요. 그럼 그 시끄러운 알람 소리를 듣고 낡아빠진 예측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할 구체적인 방법은 뭘까요? 보고서에서는 자신반조라는 해법을 지시하던데요. 네, 불취외상 자신반조, 바깥 대상을 탓하지 말고 내 마음을 돌이켜 비춰보라는 뜻이죠.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건 엄청난 방향 전환이에요.
보통 뇌는 예측 오류가 생기면 가장 쉬운 길을 택하거든요. 바로 세상을 내 예측에 맞게 바꾸려는 시도죠. 남을 탓하고 환경을 바꾸려고 애쓰는 거예요. 불취 외상은 바로 이 외부로 향하던 에너지를 일단 멈추는 브레이크입니다. 투사를 멈추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자신반조는 그 주의력의 방향을 180도 돌려서 내 안의 예측 모델, 즉 애응지물 자체를 들여다보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내면으로 집중할 때 흥미로운 일이 벌어져요. 우리 뇌에는 외부 세계에 집중하지 않고 멍하니 있거나 자기 생각에 잠길 때 활성화되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DMN이라는 게 있어요. 일종의 뇌의 사색 모드 혹은 자아 성찰 시스템이죠. 자신반조는 의도적으로 이 DMN을 켜서 낡은 내 인생의 기본 설정을 편집하는 과정과 같아요. 보고서의 비유처럼 꽁꽁 얼어붙었던 땅에 봄이 와서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처럼 뇌의 유연성, 즉 신경가소성이 회복되는 순간인 거죠. 알겠습니다. 내 안의 유령을 외부에서 찾지 않고 내면을 들여다봄으로써 낡은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한다. 자, 그럼 이 내 안의 유령이 나 혼자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꼭 관계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특히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요. 이 보고서가 젠더 갈등을 분석한 부분이 아주 흥미로웠어요. 남자는 도파민, 즉 성취나 성장을, 여자는 세로토닌, 관계나 성숙을 추구한다. 이런 도식을 제시하는데 솔직히 처음엔 좀 90년대에 유행하던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같은 느낌이라 살짝 거부감이 들었거든요. 이게 정말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가요?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그 도식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보고서는 그 이면에 있는 신경생물학적 원리를 파고들어요. 바로 스티븐 포지스의 다미주신경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우리 자율신경계가 위협에 대응하는 방식을 세 단계로 설명해요. 가장 진화된 단계는 복측 미주신경계가 활성화된 상태로 안전함과 유대감을 느끼면서 대화로 문제를 풀죠. 이게 우리가 지향해야 할 상태고요. 그런데 위협을 느끼면 그 다음 단계인 교감신경계가 켜집니다. 바로 싸우거나 도망가는, 즉 파이트 오어 슬라이트 반응이죠.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해서 제거하거나 아예 회피해버리는 방식이에요. 이게 소위 말하는 남성적 대응 방식의 뿌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극심한 위협을 느끼면 가장 원시적인 방어체계인 배측 미주신경계가 작동해요. 이건 아예 시스템이 꺼져버리는 셧다운 혹은 얼음 상태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그저 수용하다가 결국 무기력과 우울에 빠지는 소위 여성적 대응 방식과 연결될 수 있죠. 물론 이건 성별에 따른 절대적인 법칙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신경계가 더 쉽게 활성화되느냐의 경향성을 말하는 겁니다. 아, 와, 그렇군요. 그러니까 남자라서 혹은 여자라서가 아니라 위협 앞에서 어떤 생존 전략 스위치가 먼저 켜지느냐의 차이라는 거네요. 그러고 보니 보고서에서 이 이분법을 다시 한번 해체하는 젠더 모자이크 이론이 나왔을 때 정말 아하 싶었어요. 맞습니다. 다프나 조엘 교수가 1,400개가 넘는 뇌 MRI를 분석해 봤더니 100% 남자 뇌나 100% 여자 뇌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모든 사람의 뇌는 남성적 특징과 여성적 특징이 조각보처럼 섞인 모자이크 형태라는 거예요. 여기에 리사 펠트먼 베럿의 구성된 감정 이론을 더하면 그림이 완성돼요. 우리의 감정 표현 방식이 타고난 본능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렇게 느끼고 표현해야 한다고 학습된 결과라는 거죠. 와, 그럼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네요. 남자는 성장투쟁, 여자는 성숙수용이라는 건 생물학적 운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내면에 존재하는 두 가지 생존 전략인 거군요. 갈등 상황에서 한쪽은 투쟁 스위치를 켜고 한쪽은 셧다운 스위치를 켜면서 서로를 이해 못했던 거고요. 결국 남녀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내 안의 투쟁가와 내 안의 수용가를 어떻게 통합하느냐의 문제였네요. 바로 그겁니다. 갈등을 통해 우리는 내 안에 잠자고 있던 다른 쪽의 모습을 발견하고 통합하라는 요구를 받는 셈이죠. 자, 그럼 개인의 내면에서 낡은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고 관계 속에서 내 안의 다른 모습을 통합해야 한다는 것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과거의 상처가 현재를 계속 붙잡고 미래는 불안하기만 하고 보고서는 이 지점에서 논의를 시간과 이야기의 차원으로 확장시키더라고요. 하이데거 철학을 빌려서 우리는 갈등이 있을 때 비로소 존재를 느낀다고 말하는데 이건 좀 역설적으로 들려요.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그때 존재를 느낀다니요.
그렇죠. 평온하고 안락할 때 우리는 사실 진짜 나로 사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좋다는 거 하고 사회가 정해준 길을 따라가는 일종의 자동 항법 모드로 사는 거죠. 하이데거는 이걸 가짜 존재, 다스만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갑자기 공황 발작이 오거나 극심한 불안에 휩싸이는 갈등이 터지면 더 이상 그 자동 항법 모드로는 살 수가 없게 돼요. 그 편안한 일상에 막이 찢어지면서 너 지금 이대로 괜찮아? 라는 아주 근원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진짜 존재와의 만남입니다. 아, 증상이란 게 너 지금 자동항법 모드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알려주는 경고등 같은 거군요. 죽음이라는 끝을 생각할 때 비로소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것처럼요. 정확해요. 갈등은 우리를 삶의 구경꾼에서 주인공으로, 즉 주체로 다시 서게 만드는 강력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그렇게 깨어난 주체는 흩어진 고통의 조각들을 가지고 뭘 해야 할까요? 여기서 폴 리쿄르의 서사적 정체성 개념이 등장합니다. 치유는 결국 이 고통의 파편들을 모아서 하나의 의미 있는 나의 이야기로 엮어낼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야기의 힘이군요. 네. 그런데 철학자 병철한이 2024년에 진단했듯이 현대사회는 정보는 넘쳐나지만 우리 삶을 하나로 묶어줄 서사, 즉 이야기가 사라진 시대예요. 모든 게 데이터 조각으로만 존재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후경 박사의 갈등 철학이 3차 방정식이라는 굉장히 독특한 처방을 내놓습니다. 나의 이 고통스러운 데이터를 섭리라고 하는 나보다 훨씬 더 큰 이야기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 고통이 그저 재수없는 우연이 아니라 내 삶의 이야기를 완성하기 위해 꼭 필요했던 사건이라면 하고 관점을 바꾸는 거죠. 그 순간 무의미했던 고통이 내 서사의 가장 중요한 한 장면으로 변하게 됩니다. 와, 개인의 고통에서 시작해서 관계의 통합, 그리고 내 삶을 하나의 의미 있는 서사로 만드는 것까지 왔습니다. 그럼 정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모든 고통과 성찰의 끝에는 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보고서가 주체의 부활과 신성의 부활이라는 어마어마한 비전을 제시하는데 솔직히 여기서 좀 막혔어요. 바로 직전에 최신 뇌과학이 자아는 뇌가 만든 환상일 뿐 실체는 없다고 했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없는 자아 속에서 주체가 탄생하고 심지어 신성까지 부활한다는 거죠? 바로 그 역설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보고서는 불교의 무아사상과 뇌과학의 비아 개념이 만나는 지점을 정확히 짚어내요. 뇌과학적으로 나라는 고정불변의 실체는 없어요. 그냥 뇌가 만들어낸 하나의 모델일 뿐이죠. 이 사실은 자칫 어차피 나도 없는데 다 무슨 소용이야 라는 허무주의로 빠지기 쉬워요. 하지만 갈등 철학은 여기서 동양 철학의 지혜, 진공묘유를 가져옵니다.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 바로 그 자리에서 오히려 기묘하고 아름다운 작용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즉,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붙들고 있던 고정된 자아, 그 작은 나를 내려놓는 바로 그 순간 역설적으로 세상과 연결된 진짜나 큰 나, 빅셀프가 활동할 공간이 열린다는 겁니다. 고정된 나를 비워낼 때 더 자유로운 진짜 내가 드러난다. 굉장히 심오하네요. 이 개념을 현대 철학은 어떻게 설명하나요? 알랭 바디우의 철학이 아주 명쾌한 틀을 제공해줘요. 바디우에게 주체는 원래부터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평온한 일상에 갑자기 균열을 내는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사건이 드러내는 진실에 충실하기로 결단할 때 비로소 탄생하는 존재입니다. 이후경 박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갈등과 증상이 바로 이 바디우적인 사건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제 삶을 뒤흔든 공황 발작이 바로 그 사건이고 제가 그걸 약으로 억누르거나 외면하는 대신 좋아, 이 고통이 나에게 뭘 말하려는 건지 끝까지 가보겠어 라고 결단하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수동적인 환자가 아니라 내 삶의 주체로 다시 태어나는 거군요. 완벽한 이해입니다. 그럼 마지막 신성의 부활은 뭘까요? 이건 종교적인 이야기가 전혀 아니에요. 슬라버의 지적의 해석을 빌리자면 이건 어떤 초월적인 신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신이 부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인간들이 더 이상 절대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서로의 결핍과 상처를 공유하며 새로운 관계,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신성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내 안의 신성을 회복하고 너의 안의 신성을 발견하고 우리가 함께 연결될 때 발현되는 힘이죠. 오늘 우리는 갈등과 고통이 뇌의 고장이 아니라 진짜 나를 만나기 위해 도착한 초대장이라는 관점을 깊이 탐구해봤습니다. 이 보고서를 곱씹어 보니
기계와 인간의 근본적인 차이가 뭔지 생각하게 돼요. 기계는 오류가 생기면 그걸 수정하지만 인간은 갈등이라는 오류를 통해 스스로를 성찰하고 이전과는 다른 존재로 변형하잖아요. 어쩌면 이 고통이야말로 우리를 끝까지 인간답게 만드는 마지막 보루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정리하자면 이우경 박사의 갈등 철학은 애응지물이라는 한 개인의 가장 깊은 고통이 어떻게 관계의 회복과 서사의 완성을 거쳐서 결국 새로운 주체의 탄생과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거대한 그림으로 변증법적으로 발전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장대한 여정입니다. 고통의 의미를 완전히 재설계하는 작업이죠. 이 보고서는 그 초대장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에 우리의 정신적 미래가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당신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고통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하고 있나요? 그리고 당신은 그 이야기의 다음 챕터를 어떻게 써내려 가시겠습니까?